자, 이번 시간에는 거란, 탐구투의 성장과 다원적 국제관계입니다. 다원적 국제관계라는 게 또 나왔죠. 이거에 대해서는 수업 막바지에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자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세기 때 그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이 유목민족들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첫 타자가 거란입니다. 거란 다음에는 뭐 여진, 몽골 이런 국가들이 나오는데 그 국가들 중에 이제 처음으로 두드러지게 활동하는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 나라는 아율아부기가 부족을 통합해서 건국을 했는데, 자, 이 나라는 발해를 정복하고 중국 땅인 연운 16주를 획득하고 고려를 침입했다고 합니다. 자, 발해를 926년에 멸망시키고 영토가 확 넓어졌죠. 그리고 중국 땅인 연운 16주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고려도 침입하는데, 자, 옆에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10세기 초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야. 자, 우선 발해를 정복하는 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 연운 16주라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의 영토였던 지역이에요. 근데 자, 유목민족이었던 거란이 국가를 세우면서 이 중국의 전통적인 지역인 연운 16주를 확보하고 계속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중국 지역을 어느 정도 정복을 한 상태에서 국가를 계속 유지한다 해서 정복국가라는, 정복왕조라는 말을 썼는데 요새는 이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한 10년, 20년 전까지는 교과서에서나 학교에서는 사용했던 용어예요. 여하간 자, 거란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영토를 확대를 하고 고려도 침입하면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이 거란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자, 새로운 형태의 북방 유목민족 국가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자, 이들은 자신의 근거지가 유지가 된 상태로 남쪽의 농경민 사회를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목민족이 중국 땅을 지배하는 거는 처음이 아니에요. 남북조 시대의 북조는 분명히 유목민족들이 내려와서 한족 지역, 화북 지역을 정복한 국가긴 해. 근데 이들은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아예 통째로 중국 지역으로 이동한 국가들이고, 이 거란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근거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농경민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인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특이한 점 때문에 예전엔 정복왕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용어를 안 쓰는 것 같아. 이유가 있겠죠. 학교에서 쓰던 말을 안 쓴다는 것은. 근데 여하간 자, 그래서 이들은 문제가 뭐냐? 자신의 근거지도 유지하면서 농경민 사회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배하냐면 이중으로 지배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들은 유목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농경민족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체제를 두 개로 나눕니다. 부족제로 다스리는 지역이 있고 주현제, 뭐 군현제, 뭐 이런 식으로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거란 같은 경우에는 본래 유목민족들은, 자신들이 원래 다스리고 있었던 유목민족들은 주로 거란족들이겠지. 자, 이 유목민 사회는 북면간에서 부족제로 다스리고 새로 얻은 농경민 지역인 남쪽 지역은 남면간을 만들어서 농경민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중지배라는 거야. 유목민족과 농경민을 둘 다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지배 체제도 하나로 할 수 없어. 예를 들면 농경민을 부족제로 지배할 수는 없단 말이야. 생활 양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유목민들을 중국 방식으로 통치할 수도 없다는 거지. 저항이 컸을 거 아니야. 뭐 효문제가 예전에 북이가 그런 식으로 다스렸지만 그들은 아예 근거지가 중국으로 이동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얘네들은 근거지가 유지가 된 상태로 농경민 지역을 이중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배를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뭐 여진이라든지 혹은
몽골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근거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족 지역을 다스리는 국가들은 이중지배 체제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란의 중요한 특징은 이 이중지배 체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안 배웠지만 나중에 여진 몽골 배울 텐데 이중지배 체제가 각자 또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이 거란 같은 경우에는 북명관, 남명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아 이게 거란의 이중지배 체제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은 계속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거란이 연운 16주를 뺏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달갑지 않겠지. 그래서 이 지역을 중국이 빼앗긴 이유는 중국이 연운 16주를 빼앗길 당시에는 5대 10국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는 혼란기였어. 그런데 979년에 송나라가 이 5대 10국을 통일하게 되면서 자, 송나라가 중국 지역을 다 차지했는데 남은 지역이 연운 16주겠지. 그러면 송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잃어버린 땅이니까 되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연운 16주를 둘러싸고 거란과 송이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대규모 전쟁에서 송나라가 승리하기는 쉽지 않았지. 왜냐하면 군사력이 거란이 우월했기 때문에 대규모 전쟁을 여러 번 펼쳤지만 송나라는 수세에 몰렸고 결국 전연의 맹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 조약에서 송나라와 거란의 대규모 전쟁 후에 체결이 되는데 자, 이 두 나라의 황제는 형제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거야. 원래 중국에서 원하는 건 뭐야? 조공책봉 관계 같은 것을 원하지. 일단 명목상 자신들이 위에 있길 바라는데 이 전연의 맹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 형제 관계를 맺은 거야. 그럼 누가 형이에요? 송나라 황제가 형이긴 한데 왜 송나라 형제가 형이냐면 송나라 나이로 정하기로 했어. 누가 형할지는. 그래서 송나라 황제가 당시에 요 나라 거란 황제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형을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황제가 바뀌면 거란 황제가 송나라 황제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이 될 수도 있거든. 거의 뭐 평등한 관계나 다름이 없지. 그리고 송나라는 거란에게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세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친 관계와 좀 비슷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형제 관계를 맺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송나라가 자신들이 조금은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서 맹약의 내용을 보면은 송은 요에게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양을 세패로 보내 물자를 보내주는데 자 국경선은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 그 얘기는 뭐야? 연운 16주는 되찾지 못한 거지. 그리고 송나라 요 나라의 황제는 형제 관계를 맺는다. 자, 중국에게는 달갑지 않은 거의 평등한 관계를 맺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관계가 평등하면 뭐예요? 물자도 보내줘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것은 송나라가 군사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고요. 자, 전연의 맹약 연도는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거란은 이중지배 체제를 했다고 하죠. 남명간, 북명간제를 실시해서 통치를 했었다. 그래서 거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중지배 체제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 했었죠? 농경민과 유목민을 동시에 지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중지배 체제를 했습니다. 그 전에 북이 같은 선비족이나 뭐 5호 국가들은 왜 그렇게 안 했냐면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족제가 유지가 되지만 그래서 호환 분치라는 걸 처음에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백 년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호환 융합이 발생하게 되지. 하지만 거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거지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남아있지. 그치? 자, 관직을 남면과 북면으로 나누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거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라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인 제도로서 거란족을 다스린다. 거란족에게 전통적인 제도라는 건 뭐겠습니까? 부족제겠지. 유목민족이니까. 자, 중국의 제도로서 한일을 다스렸다. 자, 중국의 제도는 뭐겠어? 뭐 주연제겠지. 뭐 군연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북명가는 궁정과 부족 속국의 정치를 관할하고 남명가는 한인의 주연과 조세, 군사 등을 담당하였다. 왜? 습속에 따라 통치의 방식을 달리하였다. 자, 습속이라는 게 뭐야? 거란족의 풍습과 한족의 풍습이 다르니까 따로 다스렸다는 이야기겠죠. 자, 근데 당시에 유목민족 국가들이 거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하라는 국가도 있는데, 자, 탕구투족이라는 국가가 그 종족이 있어서, 자, 탕구투족은 이 티베트 지역에 살던 유목민족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탕구투족의 이원호라는 사람이 송나라의 지배를 거부하고 독립국을 세워서 송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서하의 지배자의 조상의 이름은 탁발사공이라는 사람이었어. 탁발사공이라고 하면 이 선비족 성씨인데 왜 탕구투족과 관련이 있는지는 얘기하면 너무 긴데, 그냥 선비족의 일파 중에 하나가 탕구투족을 지배한 적이 있어서 그 성을 따온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도 자세히는 얘기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잘 몰라. 자, 어쨌든 이들은 당나라의 절도사로 활동을 했는데, 자, 이 시성을 받은 것도 당나라 절도사였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당나라 황실의 성씨가 이씨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의 이씨들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계천, 이덕명, 이들은 거의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탕구투족을 지배하고 송나라와 반독립적 세력으로 유지를 하다가 이헌호라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서하를 공식적으로 건국을 하게 되지.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 이들이 반독립적 세력인 것도 신경 쓰였는데 아예 독립국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가만 냅두지 않았겠지. 그래서 송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몇 년이다? 1038년에 서하가 건국이 되잖아. 자, 지금 타임라인을 잘 잡아야 돼요. 자, 요 나라가 연운 16주를 획득한 건 936년입니다. 그리고 송나라와 거란이 계속 전쟁을 하다가 요 지역에 대해서 결판을 낸 게 전연의 맹약이지. 아까 배웠어요. 형제관계 맺고 세패 바치기로 한 거. 그리고 연운 16주는 송나라가 일단은 포기한 거. 그죠? 국경선을 기존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이 전연의 맹약이 몇 년입니까? 1004년. 자, 그로부터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서하가 독립을 하게 돼서 서하와 송나라가 전쟁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1038년이죠. 그죠? 근데 서하는 이렇게 되기 거의 한 몇십 년 전부터 거의 100년 전부터 독립적인 세력이나 다름없었는데 공식적으로 야 우리 독립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1038년이에요. 뭐 아무래도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문제 잘 내진 않으니까. 여하간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1038년에 서하가 건국되면서 송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고, 자, 이 전쟁에서 당연히 송나라는 승리할 수 없었겠지. 그래서 송나라는 서하를 무력으로 정벌하려 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재정이 고갈되면서 강화조약이 1044년에 체결됩니다. 그래서 서하가 송의 신하로서 복속하는 대신 이거 뭐겠어? 뭐 조공책봉이겠지. 조공책봉 관계로 가겠죠. 하지만 송이 서하에 매년 세패를 제공하는 거야. 자, 거란보다는 서하가 좀 약하니까 형제관계까지는 못 맺고 신하로서 복속하는 척은 하지만 송나라가 서하에게 세패를 제공한다는 것은 역시 송나라가 이 서하와의 전쟁에서도 재미를 못 봤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서하는 이렇게 독립을 얻은 다음에는, 자, 아까 신하로서 복속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명목상이라는 거를 동아시아사 배우면은 다 아셔야 돼. 국제관계라는 게 당시의 국제관계라는 건 그런 거야. 말과 실제는 좀 달라. 자, 그래서 이들은 어쨌든 동서 교육을 통해 발전합니다. 실크로드 상에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완전 장악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국과 실크로드를 이어주는. 그래서 동서교육을 통해서 발전하고 과거제를 시행하고 문자를 창제했다. 자, 과거제 시행했다라는 거는 중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고, 자, 이들이 독자적인 글자를 사용합니다. 문자를 창제하게 됐지. 아, 그리고 그럼 서아가 문자가 있으면 거란은 어떨까? 거란 문자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송나라는 도대체 왜 싸우면 자꾸 지냐 이거야. 거란하고도 싸워서 지고 서하고도 싸워서 지는데, 자, 일단 송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일단 봅시다. 자, 송나라는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어요. 960년에. 그리고 5대 십국 시대를 통일하는데, 자, 송나라는 크게 북송과 남송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송나라라고 얘기하기는 해. 자, 송나라가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절을 북송이라고 하고, 1127년에 정강해변으로 화북 지역을 빼앗긴 다음에 강남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시대를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300년 좀 넘게 갔던 왕조야. 자, 어쨌든 조광윤이 세웠는데, 자, 조광윤은, 이 송태조 조광윤은 송나라를 세운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문치주의라는 걸 펼쳐. 왜 그러냐면, 자, 그 전에 있었던 왕조였던 당나라가 왜 망했냐면 지방의 장군이었던 절도사가 난립하면서 망했다는 거야. 그래서 송나라는 거기에 교훈을 얻어서, 야, 무인들에게 권한을, 장군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얘네들이 독립적인 세력이 돼서 국가 유지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무인들의 권한을 죽이고 문인 사대부를 우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작용으로 군사력이 약해졌다고 해. 물론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맞는 소리냐,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당나라는 뭐 절도사가 난립해갖고 군사력이 엄청 강력했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 당나라 후기에 절도사가 엄청 많은데 그때 당나라가 뭐 군사적으로 강하면 얼마나 강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좀 의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통하는 이야기는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실시했고 그 문치주의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졌다라는 게 지금까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한꺼풀만 벗겨서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가 어디 나무위키만 검색해도 나올 거야.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를 공부하니까 우리가 의심은 의심대로 하되, 문치주의 때문에 진짜 군사력이 약해졌을까는 우리가 의심으로 남겨놓되, 문치주의라는 게 나오고 군사력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것은 송나라구나 라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잖아. 그래서 밑에 이런 얘기가 있어. 여기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요게 이제 사료 중에 하나예요. 성조에서는 5대 번진의 폐해를 거울로 삼아 번진의 권한을 모두 빼앗아 버렸다. 근데 번진의 권한을 빼앗을 만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절도사들이 독립적인 세력이 된 걸로 부족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 조광윤 본인부터가 절도사 출신이란 말이야. 절도사 출신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기가 황제가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대신에 너무 많이 뺏어가서 지방의 군사력이 약해져서 전쟁이 터질 때는 싸움만 하면 지더라. 지방 군사력이 약하니까. 변경의 군사력이 약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서아랑 싸우면 지고, 뭐 거란이랑 싸워서 지고, 나중에 여진한테도 지고, 자꾸 송나라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을 문치주의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 졌으니까 약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여하간 이 문치주의라는 것은 송나라의 아주 큰 특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를 봅시다. 자, 고려는 외교 관계를 보면 돼. 자, 송나라하고는 조공 형식으로 친선 관계를 맺어. 왜냐면 송나라가 이 중국 땅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문화면이나 경제력 면에서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거란과의 관계는 굉장히 적대시해서 3차에 걸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에서 고려가 승리하지만 어쨌든 전쟁 이후에는 요 나라와 이 거란과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을 해. 그러니까 이 조공책봉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을 거예요. 동아시아의 통상적인 외교 관계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란하고 전쟁을 해서 거란이 이 지역을 정복할 수는 없지만 거란도 중국 국가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유목민족이지만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해? 전쟁 한 판 벌인 다음에 이게 좀 정복이 안 되는구나 싶으면은 통상적인 외교 관계로 들어가니까 조공책봉 관계를 맺잖아. 그래서 고려는 송나라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었고 거란하고도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원적 국제관계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중심 국가로서 행세하는 나라가 두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원적 국제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이렇게 벌어진 것은 이 송나라 제외하고도 고려, 서하 뭐 이런 나라들도 거의 반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런적 국제관계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는 할 겁니다. 여하간 고려의 외교관계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송나라하고는 기본적으로 친선관계 가져가고 거란하고는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자, 그럼 거란은 왜 고려를 침략했냐는 거야. 자, 거란은 송나라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후방이 좀 근질근질하다 이거지. 왜냐면 고려는 송나라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거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송나라랑 전쟁하고 있을 때 고려가 우리에게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송나라에게 길을 빌려줘서 군사적으로 제공을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고려를 복속시켜서 후방을 안정시키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전쟁 때는 고려는 이런 의도를 애초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 우리 송나라랑 당교할 테니까 우리 땅 좀 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강동 6주 땅을 얻어내기도 했죠. 이거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래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한 까닭은 괜히 침략한 게 아니고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거란과 고려는 1차, 2차, 3차, 뭐 993년, 1009년, 1019년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거란이 패배해. 그러면 거란 입장에서는 지금 송나라하고 전쟁하기 전에 약간 몸도 풀 겸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려랑 싸웠는데 여기서 생뚱맞게 졌기 때문에 송나라하고 전쟁하기도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이 거란과 고려가 한바탕 크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거란, 송, 서하 서하는 나중에 전쟁을 하지만 어쨌든 거란과 송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안 벌어집니다. 생뚱맞게 고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동아시아 전체가 좀 조용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일본으로 넘어갑시다. 일본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끼리 따로 노는 시대인데 자, 어쨌든 헤이안 시대 동안 천황의 권력이 점점 약해졌다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라고 하면 요 시대인데 자, 밑에 지금 중국의 연표와 좀 같이 매치를 시켜놨어요. 헤이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는 거의 400년 동안 가는데 헤이안 시대가 시작했을 때는 당나라와 거의 같은 시대였고 그래서 뭐 당나라와 견당사를 막 하다가 여기서부터 견당사 끊어버리지. 그치?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헤이안 시대가 쭉 가면서 천황의 권력은 계속 약해지게 되는데 그러면 천황의 권력이 약해졌으면 이걸 대신하는 애들이 튀어나올 거 아니야. 특정 귀족 가문인 후지아라 가문이 천황의 외척으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이 후지아라 가문의 문장인데 자, 얘네들이 권력을 어떻게 가졌냐면 천황의 외척이야.
그러니까 천황 가문은 이 후지하라 가문이랑 헤이안 시대 동안 계속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외척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천황이 어리거나 하면은, 그리고 천황의 어머니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외척 가문이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황이 어리면 섭정, 천황이 어릴 때 대신 정치하는 걸 섭정이라고 하는데 후지하라 가문이 계속 섭정을 하게 되고, 천황이 다 크면 끝인가? 아니, 천황이 다 커도 관백이라는 관직을 가지면서 역시 섭정일 때랑 똑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천황은 약해지겠지. 자기 대신에 정치하는 애가 자꾸 있으니까. 근데 그 자기 대신에 정치하는 애들이 한 가문에서 계속 나와. 자기가 어렸을 땐 섭정을 하다가 크면 관백이 돼가지고 계속 천황의 직무를 대리하고 천황의 권력을 대신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석간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땐 섭정, 커서는 관백,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만큼 후지하라 가문이라는 게, 천황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후지하라 가문이 실권은 다 갖고 있겠지. 그죠? 그럼 이런 식이면 어때? 지방 통치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지. 그래서 지방에서는 장원이 확대됩니다. 장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 안 내는 땅이 늘어난다라는 거야. 그럼 세금을 어떻게 안 내냐? 후지하라 가문 같은 이런 가문에게 명목상 땅을 바쳐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권세가 세니까 그래, 니네 세금 내지 마라, 대신에 나한테 상납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국가는 점점 궁핍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장원을, 지방에 있는 장원을 관리하는 애들이 누구였냐면 나중에 일본 역사의 주역이 되는 무사 세력이 여기를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했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자, 간전영년 사제법이라고 해서 개간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 개간을 누가 열심히 하냐면 후지하라 가문 같은 유력 가문이 황무지를 개간해서 장원을 형성합니다. 이거를 이제 개간장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까지는 뭐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지방 세력들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중앙의 유력 가문의 장원을 기진해서 자기네들은 소유권은 없어도 장원 관리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중앙의 유력 가문이, 일본이 생각보다 큰 나라잖아. 그 멀리 있는 장원을 자기가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내 땅이니까 나의 권력으로 네가 세금은 안 내게 해줄게, 대신에 네가 좀 관리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서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방 세력은 그러면은 자기가 힘들여서 만든 장원을 왜 유력 가문에게 주느냐? 세금 내기가 싫었던 거지. 그 국가 관리와 충돌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예 지방 관리와의 충돌이 늘어났기 때문에 멀리 있는 유력 가문에게 땅을 바쳐서 지방의 관리들이 와서 자기네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야, 이 땅은 저기 후지하라 가문의 장원이야, 이제부터 네 따위가 이렇게 막 간나라 배나라 할 곳이 아니야. 그럼 넌 뭐냐? 너 이거 원래 네 거였는데. 나는 이 장원의 관리자야. 나 1년에 얼마씩 그 후지하라 가문한테 상납을 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국가의 지배력은 약해지겠지. 다 여기저기서 장원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는 장원 철폐령을 엄청 내려. 왜냐면은 이 장원을 철폐를 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중앙 통치가 어때? 후지하라 가문이 천황보다 힘이 세잖아.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장원 철폐령을 내려도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 장원과 관련된 사료를 보면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뭐 누가 개간했고 제대로 상속해 왔는데 누구에게 영공미를 바치고 자기는 뭐 그냥 관리자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이 지방 세력이 지방 관리랑 막 다투다가, 야, 그러면은 니보다 높은 애들한테 그냥 소유권 넘겨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줘버린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도
또 지방 관리가 더 덮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얘한테 간섭하기 싫으니까 아예 대기족이나 심지어 천안과한테 이 장원을 바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장원의 농민들은 지방 세력에 연공을 바치고 또 연공을 바치고 연공을 바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게 국가 제도가 아니라는 거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원래는 농민이 국가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지금 장원이 얘한테 넘어가고 얘는 얘한테 넘기고 얘는 귀족한테 넘기기 때문에 이 귀족이나 천안가나 뭐 요런 곳의 힘으로 야 니네 나한테 연공을 바쳐 세금은 안 내도 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래 이렇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원래는 비공식적인 국가제도가 아닌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 장원제도가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장원의 원래 주인이 귀족들에게 장원을 기진하면서 귀족들 소유로 명목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수많은 장원들이 세금을 안 내게 돼버렸단 말이야. 원래는 농민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의 토지 통제력이 약화가 되겠지. 이 장원이 확대되면서. 장원은 한마디로 세금을 안 내게 돼버렸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자꾸 위에 있는 귀족들에게 연공을 바치면서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니까 그 귀족의 힘으로 그래 니네 나한테 연공 바치니까 세금 내지 마 면제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게 왜 가능하냐? 이 대귀족들 대표적으로 후지야라 가문이 천황보다 세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천황가는 왜 이런 거래요? 자기네들도 어때? 어쨌든 수입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세금을 안 걷죠. 그러면 나도 자원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그래서 국가의 공식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예 붕괴가 돼버리고 그냥 가문별로 후지야라 가문의 장원, 천황가의 장원, 다른 뭐 고위귀족들의 장원 이런 것만 남아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공식적인 국가 체제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처음엔 귀족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나중에는 사무라이가 등장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막부를 만들어서 분명히 천황의 정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권을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좀 특이하잖아. 정치 제도가. 천황이 있는데 실권 딴 놈한테 있고 이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면 내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루트가 아예 헤이안 시대 때 이미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본은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되었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견당사 파견이 834년 이후에 중단이 됐고 894년에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고 앞으로 아예 보내지도 말자. 834년 이후에 안 보냈는데 94년에 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보내볼까? 그랬는데 당나라 뭐 거의 다 망해가는데 우리가 왜 보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적인 사절 교류는 끊기게 되었고 대신에 무역을 통한 교류는 송나라 상인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상인들은 규슈 북부로 진출해서 이 규슈가 일본의 가장 서쪽에 있는 커다란 섬이 하나 있는데 이걸 규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류를 했고 일본 승려들은 이들을 따라 성으로 따라가서 교류했다. 그래서 예전에 당나라와 교류를 할 때는 이 스님들이 견당사를 따라서 주로 교류를 했는데 그런 견당사 같은 공식적인 사절단이 없어지고 난 뒤에는 송나라 상인을 통해서 교류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의 선종이나 성리학 같은 것들이 들어온 경로도 이 경로에 따라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선종이 좀 당나라 때 이미 유행을 했는데 왜 일본에는 이렇게 도입이 늦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사절단을 보내는 시절이었으면 이미 들어오고도 남았지. 왜냐면
신라 시대 신라 말에 이미 선종이 들어와서 유행을 했으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한창 유행해야 되는 그 시기에 들어와야 되는 시기에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선종이 에이사이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이 송나라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송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얼마나 활발했냐면 일본 애들이 자기네 돈이 없어도 송나라 동전을 사용해요. 송나라 동전이 엄청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지. 그럼 어떻게 들어왔겠어? 송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송나라 동전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다원적 국제관계가 형성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이유는 딱 두 개. 하나, 송나라와 요나라가 서로를 압도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 지들 중심으로 국제관계를 가져가려고 하잖아. 그럼 중심이 여러 개잖아. 다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다 나는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송나라만 황제인 게 아니고 거란도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화도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고려도 자기네들끼리는 우리는 황제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원적이라는 거야. 다 자기네들이 황제 해먹으려고 하잖아. 중심이 여러 개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